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금도 몽골에 의해서 몰락해버리고요. 이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죠. 잠깐만 돌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신 정권이 고려에서 성립이 되고 무신 정권 시기에 몽골과의 그 40년에 걸친 항쟁이 이어지다가 결국 그에 따른 작용으로 무신들이 몰락했고 결국 몽골에게 항복을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고려가 몽골에 항복을 함으로써 몽골 원에 의한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정 간섭 속에서 결국 고려의 자주성은 크게 훼손되고 정치적 혼란이 가속화됐었는데요. 결국 그러한 원의 간섭을 배제하고 정치적 개혁을 시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고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왕이 몇 명 없는데요. 태조, 광종, 그리고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 마지막 공민왕, 이 4명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그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 자, 공민왕의 이 반원 자주 개혁의 의미는 원의 내정 간섭의 반대, 원의 내정 간섭을 배제하고 손상된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었고, 다름 아닌 이 정책은 이 권문세족 시기에 약화되었던 이 고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권 강화 정책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공민왕이 이런 반원자주 개혁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 일단 짱짱했던 원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의 간섭으로 인해 훼손된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추진이 되었고, 자, 그 내용 좀 기억해 둡시다. 일단 원나라가 빼앗아갔던 영토를 회복했어요. 자, 일단 원나라가 빼앗아갔던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지역을 뺏어가고 여기 보이시죠? 이쪽 뺏어가고 이쪽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을 하나 설치해요. 그게 동영부.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함흥 지역에 있는 요 지역 있죠? 요 지역을 뺏어가고 쌍성 총관부라고 하는 거의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 통째로 뺏어갔죠. 그리고 탐라 총관부 설치합니다. 동영부 탐라 총관부는 얼마 있다가 돌려줬거든요. 근데 쌍성 총관부 지역은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민왕이 요걸 전쟁으로 회복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요 분홍색으로 체크된 요 분홍분홍한 핑크핑크한 요 지역이 공민왕이 전쟁을 통해서 회복한 지역입니다. 기존의 쌍성 총관부 지역뿐만 아니라 영토가 더 북쪽으로 상승했죠. 그죠?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세종이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우리 영토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기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원나라 간섭으로 훼손된 여러 가지 관청과 제도들 원래대로 복구했고, 구체적인 사실들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좀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만연해 있던 몽골 풍속 금지했고, 원나라식 변발 있죠? 그런 거 금지했고, 이런 원나라 변발 알죠? 여기 정수리 다 깎고, 여기 좀 남기고, 유목민족들이 변발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는 초원지대가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 그래서 씻기가 어려운 점이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투를 하다 보면, 유목민족들은 거의 전투가 일상생활이었잖아요. 전투를 하다 보면, 이 신체 체온이 엄청나게 급격히 올라가겠죠. 체온을 빠르게 식히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측면도 있어요. 그럼 일본 임진왜란 때 이 일본군 장수들 보면 촌막이라고 해서 여기 옆에만 남기고, 그러니까 투블럭 했는데 투블럭 정 반대 알죠? 투블럭은 뭐야? 옆에를 깎고 여기 남기는 거죠. 근데 일본 애들은 뚜껑만 남기고 뚜껑을 다 밀어버리고 옆에만 남기죠.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본 또 기후가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투로 인한 체온 상승을 빠르게 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한 겁니다. 끔찍하죠. 그죠? 끔찍한 헤어스타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 몽골 풍속 금지시켰고, 변발 이런 거, 호복 이런 거 금지시켰고, 자, 친원 세력을 밀어냅니다. 일부 몰아냈지만 아직까지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공민왕의 개혁은
당연히 원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권문세족의 반발을 가져가고 결국 그건 공민왕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더군다나 공민왕의 개혁을 회방했던 또 한 가지, 이건 외부적 요인이에요. 이게 내부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외부적 요인입니다. 바로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겁니다. 결국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했고 그는 죽임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큰 의미를 두고 떠났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 공민왕의 이 반원 자주 개혁을 공민왕 혼자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정책에도 왕이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를 보좌해주는, 뒷받침해주는 신하들이 필요하죠. 이런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을 뒷받침했던 나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계속 해야겠다. 좀 늦게 먹지 뭐. 공민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면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자, 이름부터가 새롭게 진출한 사대부들이야. 사대부 이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학을 공부한 학자 출신의 관료라고 그랬죠. 그죠? 사대부 세력, 친진사대부 세력의 등장이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공민왕 때 홍건적과 왜구를 침입을 막아내면서 새로운 신흥 무인 세력, 바로 누구? 이성계, 최형 등이 등장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 조선 건국의 주력 다 나왔잖아. 이성계, 친진사대부, 그죠?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은 결국 조선의 건국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를 도출했죠. 네, 그래서 조선, 건국, 우리 본대로 공민왕대에 성장한 신진사대부,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예요? 양반. 그죠? 세력이 이성계로 추대되는 신흥 무인 세력과 연대해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결국 건국이 됐죠. 그리고 나서 조선은 이 명과의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공식적인 외교 정책 4대 교린. 4대는 누구에 대한 정책? 큰 나라로 섬긴다. 누구를? 명을. 교린, 이웃과 교제한다. 이웃은 누구예요? 주변 나라들.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 등과 교제한다. 그래서 4대 교린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한 전쟁을 피한다. 피스! 평화가 목적이야. 그래서 명과 조공 책봉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고 미국 후 일본, 나 이거 미안, 오타다 왜? 일본과 교류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을 끝내도록 하고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일 거예요. 일본. 오늘 급식 메뉴가 뭘까?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길게 수업할 내용이 아닌데 막 한국사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일본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냐면 나라 지역. 네. 나라 지역으로 이제 일본이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나라 시대가 열렸다고 그랬죠. 헤이조쿄, 장안성을 모방한 헤이조쿄라고 하는 성을 쌓고 거기로 갔죠. 그 나라 시대의 뒤를 이어서 나라 시대 말기에 지배층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요. 천황과 귀족 이 사이에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 간무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야, 안 되겠다. 야, 분위기 한번 싹 바꿔봐. 야, 1차 회식 갔는데 1차 회식이 우울해. 맛도 없고 썰렁해. 야, 장소 바꾸자. 한 거예요. 지금의 일본 교토 지역에 헤이안쿄라고 하는 역시 장안성 모방해서 만들었어요. 헤이안쿄로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헤이안 시대라고 하고 여러분 일본 제1의 도시는 누가 뭐냐 해도 도쿄죠. 도쿄. 근데 여러분 도쿄에 맞먹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도쿄를 훨씬 능가하는 일본의 도시가 다름 아닌 교토예요. 교토. 자, 교토가 일본의 중심이 된 게 바로 이때부터인데요. 일본이 헤이안 쪽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이제 거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교토는 일본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돼요. 왜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천황이 머무는 곳이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천황이 결국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도쿄로 옵니다만.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헤이안 시대는 그렇다면 어떤 시대야?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럼 나라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나라 시대, 야마토 정권 시대, 이때 야마토 정권이 이제 국호를 일본으로 바꾸면서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율령 체제를 수용해서 중앙 집권을 강하게 한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 나라 시대를 거치면서 성립됐던 이 일본의 율령 체제가 헤이에진 시대가 헤이안 시대입니다. 헤이안 시대는 일본의 율령 체제가 헤이에진 시대. 율령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시대예요. 중앙 집권력이 약할이었던 시대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성장했냐? 사무라이, 무사 집단이 성장을 했던 거죠.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헤이안 시대 특징,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죠. 국뽕문화의 발달이에요. 국뽕문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나라 시대까지 일본이 열심히 뭘 파견했어요? 견당사, 견신라사. 선진국 가서, 이제 뭔가 보고 배우려고 했던 거죠. 파견을 하다가 중지한 겁니다. 왜? 당나라가 맛이 갔어. 맛이 갔어. 안사에 난 이유. 보고 배울 게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일본도 계속해서 선진 문물을 접하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문화적 성숙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견당사 파견을 중지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남을 따라하기에 급급했는데 우리 일본 고유의 것이란 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이때부터 본격적인 색깔을 드러내요. 그게 한자를 일본식으로 바꾼 가나 문자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 국뽕문화. 외우기도 좋지. 국뽕문화라고 생각해도 돼요. 국뽕. 일본의 국뽕이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때, 헤이안 시대 때 율령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해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았지만 사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 천황의 힘은 약화되고 귀족과 호족의 힘이 커지면서 귀족과 호족의 농민의 토지를 빼앗으면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토지를 장악하기 시작해.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개인 소유지를 우리 흔히 뭐라고 부르죠? 장원이라고 부르죠. 장원을 확대. 그러면서 결국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니까 지방에서 독립적인 세력이 성장하니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무사계층이었다. 그럼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신라 말에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지방에서 호족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세력들이 성장했죠. 그거 딱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사 세력이 등장했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무사 세력이 무려 19세기까지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일본을 지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며 지방을 지배했는데요. 결국 이 무사 계층이 중앙 정계로 진출해서 중앙의 기존의 지배자였던 천황과 귀족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이게 이른바 군사정권의 성립이죠. 군사정권. 여러분 일본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부라고요. 막부.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바쿠후입니다. 바쿠후. 막부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막부는 여러분 원래 의미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령관이 머무는 천막을 의미해요. 사령관이 머무는 천막. 하지만 의역하자면 이건 군사정권이에요. 네. 여러분 이 무사 집단의 리더였던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하는 인물이 가마쿠라, 일본 도쿄에서 살짝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가마쿠라에 정부를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천황으로부터 장군,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쇼군이라고 합니다. 장군의 직함을 받게 됩니다. 네, 여기가 에도, 여기가 도쿄고요. 여기가 가마쿠라입니다. 가마쿠라.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막부의 성립은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막부의 성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두 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일국가, 이정부체제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막부의 성립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냐면 정부가 두 개 생겨버렸어. 국가는 하나인데. 헤이안 지역에 있는 지금의 교토에 있는 천황이 이끄는 조정과 가마쿠라에 있는 막부의 장, 쇼군이 이끄는 조정, 막부.
정부가 하나, 둘, 두 개예요. 물론 얘는 허수아비고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고 실질적 권력을 가진 건 쇼군이 이끄는 막부였던 거죠. 자, 이게 쭉 이어져요. 언제까지? 메이지 유신 때까지, 19세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 역대 막부는 우리가 이미 배운 봉건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방의 무사들을 통제하고 지방을 다스렸어요. 각제는 무사들과 이 쇼군이 주종관계를 맺고 각 지방에 대한 지방 토지에 대한 이제 통제권을 무사에게 위임해주고 지방을 이 각제의 무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했던 거죠. 봉건제. 막부하면 일국가 막부하면 일국가 이정부 체제, 그리고 봉건제를 통한 지방 통제라고 하는 방식, 봉건제를 통해서 무사와 지방을 통제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죠. 봉건제 형성. 쇼군은 각지의 무사들과 주종관계를 체결해서 각지의 무사들과 그 무사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지방의 영토들을 통제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이 됐는데, 자, 이 가마쿠라 막부 시절 무서운 애들, 몽골 애들이 고려를 강제로 동원해서 두 차례나 침략을 해오죠. 물론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서 이 몽골의 일본 침략을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아무튼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 준비를 엄청나게 해댔어요. 전쟁 준비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많이 들죠. 근데 물론은 갔는데 전쟁 준비 과정에서 재정적 소모가 너무 컸어요. 막부와 막부에 속한 무사들의 재정적 소모가 너무 컸고 결국 그것이 배경이 돼서 막부는 쇠퇴하고 결국 몰락하게 돼요. 자, 빨리 마무리 지어봅시다. 네, 그래서 결국 이 몽골의 침략의 원인에 대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자, 이때 여러분 지금이 기회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겠어요? 막부에서 허수아비가 된 천황이었어요.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야, 지금 천황으로서의 내 지위와 권력을 되찾으려면 지금이 적격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천황을 자신을 따르는 무사들을 규합을 해서 가마쿠라 막부에 대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황과 손잡은 무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무로마치 막부의 수립자였던 아시카가 다카우지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 둘 간의 이후 알력 다툼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결국 이 둘 간의 알력 다툼으로 천황은 결국 남쪽으로 도망을 가요. 요시노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대립을 해요.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천황을 또 옹립했어요. 그래서 천황이 2명이 된 겁니다. 천황이 2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일본이 남쪽에 있는 천황, 남쪽 정부와 북쪽에 있는 천황, 북쪽 정부로 나뉘어서 대립하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시대를 여러분 우리 중국 사이트도 나왔었죠?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남북조 시대. 네, 여기 보이시죠? 천황과 고다이고 천황과 다카우지가 하는 대립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다카우지는 막부를 수립하고 새롭게 천황을 옹립하면서 천황이 둘이 됐죠. 교토에 있는 다카우지가 옹립한 천황. 자, 원래 천황은 요시노라고 요 교토 남쪽에 있는 곳으로 도망갔거든요. 요시노의 이 고다이고 천황으로 결국 대립하다가 결국 3대 슈굴이었던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남북조 시대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요. 명으로부터 일본의 국왕이라고 하는 책봉을 받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유명한 명과의 감합무역 실시하죠. 감합무역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감합 뭐냐면 감합증이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 뭐냐면 명나라가 발급해준 무역 허가서예요. 이게 있는 일본 선박에게만 무역을 허가했거든요. 그래서 요 감합증을 발급해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한 거죠. 야, 이거 없으면 너네 우리 중국 가서 장사 못한다 이거죠. 거래 못한다. 감합무역.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사는 여러분 생소하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나라 시대 정립됐던 율령 체제가 헤이안 시대에 해이해지고 이후 결국 그것은 헤이안 시대 때 이 율령 체제가 붕괴하면서 천황과 귀족 간의 대립 속에서 새롭게
성장한 무사계층이 중앙정계로 진출, 천황과 귀족을 모두 제압하고 정권을 차지한 것이 막부다 라는 생각 해두시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빨리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